중국 같은 경우는 뭐 알다시피 세계 공장이고 공업의 그 전체 GDP의 비중이 한 30%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 이제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의 나라지 부동산의 나라이거나 공업의 제조업의 나라가 이미 아니에요. 그래서 GDP의 한 12%에서 13% 차지하는 산업의 이제 일부 충격이 중국 경제 전체를 위기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과장이 되어 있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의 힘이 무지 세고 그것이 뭐 에브리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 정부가 관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상황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위기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나오기는 어렵지 않은가,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중국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 중국은 뭐 반도체 경기처럼 한 1년 반 정도의 경기 하강이 있으면 조정이 끝나는데, 이번엔 특이하게 중국은 3년 내리 부동산 경기 하강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같이 작용을 하는데요. 2022년에 시진핑 정부의 3기 이제 연임이 예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 이전에 그 3기 정부의 새로운 국정 아젠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시진핑이 10년 중국을 통치하면서 가져왔던 국정 아젠다는 중국의 꿈, 차이나 드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제는 뭐냐면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 근데 10년 동안 뭐 했지만은 민초들의 그 생활에는 크게 어필을 못했죠. 물론 이제 10년 동안에 중국의 세계 경제에서 위상이라든지 외교 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커졌지만, 그래서 중국은 원래 5년 임기에 한 번 이제 연임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연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2018년에 헌법을 바꿔서 이제 연임 조항을 삭제하는 바람에 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국정 아젠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국정 아젠다로 공동부유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공동부유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10년 동안은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고 10년 동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델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가자고 하는 아젠다를 내걸었던 것이 이제 패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공동부유를 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서 맨 먼저 이제 선택을 한 것이 공동부유의 장애가 되는 이제 대표적인 산업들을 한 3개를 골랐는데, 첫 번째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부동산이 중국도 고수익이고 또 이제 빈익빈 부익부를 더 심화시키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가 바로 플랫폼 기업입니다. 아리바바, 텐센트를 포함한 어떻게 보면 이제 독과점의 전형적인 그런 산업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사교육업입니다. 중국도 대학 입시가 이제 뭐 피 터지기 때문에 그 우리 강남의 대치동이나 뭐 강남역 사거리처럼 엄청난 이제 가외 열풍이 있고, 그 가외 회사들이 상장까지 해서 이제 엄청난 수익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산업을 이제 시범 케이스로 규제를 했는데,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제 집값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한 5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규제를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래서 거기서 집은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만은 이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고 나서 2021, 22, 23 내리 3년 이제 규제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은행의 대출을 이걸 막아버리는 이제 정책 조치를 취했고, 그것이 통상의 경기 하강보다는 2배 이상 긴 시간 동안 통제를 했던 것이, 이게 중국 부동산 위기의 이제 시발점이자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한국의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중국의 부동산이 GDP의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면 경제 정체가 위험하고 나라가 위험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 과장이 돼 있고요.
최근 한 10여 년 이상을 보면 중국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3%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과 관련되는 뭐 철강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부대 산업을 다 합쳤을 때 한 25% 정도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얘기하는 그 중국 부동산 산업의 GDP에서 비중은 너무 과장돼 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알다시피 세계 공장이고 공업이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런 산업인데 공업의 그 전체 GDP의 비중이 한 30%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 이제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의 나라지 부동산의 나라이거나 공업의 제조업의 나라가 이미 아니에요. 그래서 GDP의 한 12%에서 13% 차지하는 산업의 이제 일부 충격이 중국 경제 전체를 위기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과장이 되어 있고, 대신 이제 그것이 민생하고 관련이 있죠. 그 집이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2021년에 그 중국에서 1등을 했던 헝다부동산이 보도가 났고, 2023년에는 최근에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컨츄리야드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2022년에 그 1위를 했던 회사인데 이 두 개 회사가 부도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1위 회사가 부도가 났으면 나머지 회사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중국 부동산이 엄청난 위기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 회사가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한 100대 기업 정도를 놓고 보면 1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에서 7% 수준에 불과해요. 1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1위 기업이 부도났다고 하더라도 100대 기업 중에서 놓고 보면 한 5에서 7% 정도. 그래서 이제 1위 기업들의 부도를 전체 기업에 이제 같은 정도로 영향을 받았다고 오인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우리가 중국의 부동산이 엄청난 위기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 이제 헝다부동산이 부도난 것하고 2023년에 그 벽개원 비구엔이 부도난 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규모 면에서 보면 2021년에 이제 그 헝다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 매출액이 한 5천억 위안 정도인데 이번 비구이에는 매출액이 한 4,300억 정도 됩니다. 그 대신 이제 부채를 보면 이 헝다 같은 경우는 2조 5천억 가까이 됐고 그 비구이에는 한 1조 4천억입니다. 그리고 순수 차입금 은행에서 빌린 돈을 보면 헝다가 7,165억인데 비구이에는 1,625억이에요. 그래서 그 헝다의 충격에 비하면 비구이에는 뭐 상당히 미약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 두 개 회사의 이제 부도난 배경을 조금 봐야 되는데 2021년에 이제 중국은 이 부동산이 2020년까지 너무 과열돼 있으니까 그 세 개의 레드라인 빨간색 세 줄을 그어서 이 세 줄을 다 밟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예를 들면 두 개를 밟으면 한 개를 밟으면 거기에 따라서 연간 대출을 5%에서 15% 정도만 늘려준 거죠. 그래서 요 가이드라인을 이제 체크를 했더니 그 헝다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다 이제 금을 밟은 레드라인에 다 밟은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완전히 제로고 더 이상 이제 추가적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난 겁니다. 그래서 뭐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헝다부동산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부도를 낸 건데 그래서 통상 정부가 그런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이제 각 건설회사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부채 관리하고 과도한 투자하지 말고 은행에서 많은 대출하지 말고 현금 확보해라고 했는데 2016년에도 비슷한 이제 부동산 경기 하강 국면에서 헝다부동산의 CEO는 역발상을 한 거죠. 불황 때 투자를 왕창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서 2016년에 있는 돈 다 끌어다가 이제 토지를 왕창 사고 투자를 왕창 했죠. 그런데 2017년에 정부가 부동산 경기 악화를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서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면서 부동산이 무지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헝다는 그때 떼돈을 벌었고
헝다의 시자인 회장은 2017년에 중국 전체 부자 랭킹에서 1위까지를 했었어요. 결국은 그 경험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이번에도 헝다부동산의 회장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부동산 회사들이 긴축하고 현금 확보하고 투자를 줄이는데 헝다만 풀로 이제 투자를 하다가 대출이 완전히 막히는 바람에 이제 부도가 난 것이고, 이번에 비구유엔 같은 경우는 약간 상황이 다른데 그 사이에 이제 정부는 규제를 한 3년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아파트 중도금을 냈는데 이게 더 이상 이제 집은 건설되지 않으면서 돈만 계속 납입이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나 더 이상 중도금 납입 안 할래. 이게 이제 2022년에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각 건설회사들한테 돈은 나중에 내가 해결해 줄게. 일단 책임 준공을 해라. 그래서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라는 것이 주거 문제이기 때문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이제 못하게 됐을 때 사회적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이제 헝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역주행을 했지만 이 비구이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정책에 역행을 했을 때 큰 피해를 본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이제 그 참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규칙도 잘 지키고, 그리고 중도금은 안 들어오는데 아파트 책임 준공을 대거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은 이제 계속 날리게 된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빨리 토지를 분양받아서 빨리 설계해가지고 빨리 분양을 해가지고 바로 현금을 걷어올리는, 그래서 요 기간은 보통 다른 건설회사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걸로 빨리 회전을 시키면서 이제 매출을 늘리는 방법을 썼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건축비는 거의 비슷하죠. 근데 땅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일선 도시,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대도시의 땅을 많이 사기보다는 2선 도시, 3선 도시, 4선 도시에 싼 땅을 사서 거기다 빨리 집을 지어서 이제 돈을 먹는. 그래서 원가가 낮다 보니까 분양가는 낮더라도 마진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3년째 하강을 하다가 보니까 3선 도시, 4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또 상대적으로 그 중도금을 납입을 이제 못하는 사람들이 1선 도시보다는 3, 4선 도시가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정말로 그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주택을 책임 완공을 했지만 돈을 전혀 못 받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흑자도산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벽개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말 잘 듣는 학생이 선생님 말 그대로 따라하다가 부도를 낸 겁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그 부도의 원인이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어느 회사를 구제해 줘야 될래? 그럴 때 그것은 답은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비구이에는 이것은 이제 9월 달에 채무 연장 또 이자 지급 유예 뭐 이것들이 다 해결이 됐는데 헝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미국의 뭐 해외 채권들의 이제 부도 신청을 이미 한 상태고, 그래서 놓고 보면 두 기업이 실제로 2021년과 2023년에 중국 부동산 업계에 가장 핫한 이슈고 가장 대형 이슈였지만 그 배경도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처리 방식도 굉장히 다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냐, 지금도 위기냐 하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의 그 부동산 경기 문제는 아마 8월 달에 그 비구이연의 그 이자 지급 부도를 계기로 바닥을 친 걸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깊이 관여해서 이제 모든 은행들한테 부동산 기업들의 대출을 연장을 하거나 확대를 해라. 그리고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그 증자를 하는데 부동산 회사들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줘라. 뭐 이런 조치들을 대거 발행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사이클을 볼 때 결국은 이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체 GDP의 거의 63%가 국유 기업이에요. 그래도 정부의 힘이 무지 세고 그것이 뭐 에브리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 정부가 관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상황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위기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나오기는 어렵지 않은가,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